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 속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여인도 그 중 하나입니다. 1436년 봄, 경복궁 자선당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종대왕의 손녀로 문종의 딸로 태어난 이 아이는 왕실의 모든 사랑을 받으며 자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공주로 태어나 노비가 되고 비구니로 삶을 마감했던 여인,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한 여인.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혜. 그 이름은 빛나는 은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자 이향, 훗날의 문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권씨,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하지만 태어날 당시 어머니는 세자의 후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혜는 공주가 아닌 정삼품 현주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 제도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경혜는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은 손녀를 유난히 아꼈습니다. 궁궐 안은 평화로웠고 조선은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고 예약이 정비되던 그 시절, 어린 경혜는 궁궐 정원을 뛰어다니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441년 경혜가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머니 권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이 궁궐에 퍼졌습니다. 세자의 적장자, 세종의 적장손이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이어갈 왕손의 탄생이었죠.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단종이 됩니다. 경혜의 동생이자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중 한 명이죠. 하지만 기쁨은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어머니 권씨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동생과 7살 경혜를 남긴 채였습니다. 7살 소녀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따뜻하게 안아주던 어머니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경혜는 어머니의 빈소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왕실의 법도는 냉혹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경혜는 더 이상 궁궐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후궁 출신의 자녀는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특별한 보호를 잃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손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경혜를 정의품 평창군주에 봉했습니다. 비록 궁을 떠나야 했지만 왕실의 일원으로서 품격과 대우는 유지되었죠. 그리고 멀리서나마 동생 단종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했습니다. 경혜는 궁 밖에서 자라며 생각했을 겁니다. 언젠가 동생이 훌륭한 왕이 되면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겠지. 그것이 그녀가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1450년 경혜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세종은 손녀의 혼처를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실의 공주에게 혼인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동맹이자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죠. 신랑감으로 선택된 사람은 정종이었습니다. 명문가의 자제였죠. 그의 아버지는 참판 정춘경이었고 가문은 왕실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정종의 고모는 효령대군의 부인이었고 누이는 영흥대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세종은 신중하게 손녀딸의 배필을 선택했습니다. 학문이 깊고 성품이 온화한 청년, 경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인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정종은 영양위에 봉해졌고 경혜는 평창군주에서 공주로 진봉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한양 양덕방, 지금의 개동과 가회동 일대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봄날의 꽃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혜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잃어버린 어머니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죠. 남편 정종은 다정했고 두 사람은 함께 봄날의 정원을 거닐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짧습니다. 특히 권력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1450년 그해 할아버지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왕 경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경혜는 할아버지의 빈소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7살의 어머니를 잃고 이제는 자신을 가장 아껴주던 할아버지마저 떠났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항이 문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경혜는 정식으로 공주에 책봉되었고 남편 정종은 형조 참판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젊은 부부는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죠. 경혜는 아버지가 왕이 되자 안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전하다. 동생 단종도 잘 자라고 있고 남편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제는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452년 운명은 또다시 잔인한 장난을 쳤습니다. 문종이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문종은 죽음을 앞두고 어린 아들 단종을 걱정했습니다. 12살,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 유언을 남겼습니다. 부디 어린 임금을 잘 보필해달라고. 경혜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2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어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잃었습니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남편 정종과 어린 동생 단종뿐이었습니다. 1452년 어린 단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혜는 이제 17살의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어린 동생을 보필하며 평화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욕망은 이미 궁궐 곳곳에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 단종의 숙부이자 경혜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이날은 조선 역사의 계유적 난으로 기록됩니다. 정난, 즉 난을 평정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쿠데타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명분은 황보인, 김종서 등 권신들의 횡포를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조카의 권력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죠. 그날 밤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사병들이 거리를 누볐고 반대파들은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황보인과 김종서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충신들의 피가 한양의 밤을 적셨습니다. 안평대군, 금성대군, 화의군, 수양대군의 형제들과 조카들이 영모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하나둘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혜의 남편 정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종의 유일한 사위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단종의 매형이자 왕실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수양대군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경혜와 정종은 갓 혼인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었고 행복한 신혼의 꿈을 꾸고 있었죠. 부인,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죄가 없소. 곧 돌아올 것이오. 정종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정종은 금성대군 등과 함께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산산이 부서졌고 경혜는 남편과 강제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경혜는 충격으로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이제는 남편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동생 단종은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했고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경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깨어나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왕실의 운명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잃는 것이 우리의 숙명인가? 그런 조카딸을 보며 수양대군도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는 경혜에게 약과 어이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친족하였고 문종의 딸이었기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왕실의 인심을 얻어야 했습니다. 경혜를 돌보는 것은 그의 계산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수양대군의 조치로 정종은 경기도 양근으로 이배되었습니다. 영월에서 양근으로 유배지가 조금 가까워진 것입니다. 경혜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경혜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가면을 벗었습니다. 그는 조카를 협박하여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세조가 된 수양대군은 단종을 상왕으로 만들고 자신이 조선의 7대 왕이 되었습니다. 경혜는 절망했습니다. 어린 동생은 이제 궁궐 한 구석에 갇혀 있고 남편은 유배지에서 돌아올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세조 2년 6월 1일 역사는 이날을 사육신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단종을 향한 충성심으로 뭉친 6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위를 빼앗긴 어린 임금을 불쌍히 여겼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창덕궁 연회가 열렸습니다. 사육신은 이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는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세조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육신뿐만 아니라 관련된 70여 명이 모두 잡혀갔습니다. 능지처참, 멸문지화가 선고되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다시 한번 피로 물들었습니다. 충신들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고 그들의 가족들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혜의 남편 정종도 죄가 가중되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단종의 매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양근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통진으로, 그리고 마침내 전라도 광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경혜는 남편이 멀어질수록 만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1456년 전라도 광주 유배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름은 정미수였습니다. 유배지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유배 중이었고 어머니는 공주였지만 남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경혜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운명을 살게 될까? 아버지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까? 비록 유배 생활 중이었지만 부부는 아들의 탄생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고 가족이 함께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정종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461년 세조 7년 정종이 유배지 광주에서 승려 성탄 등과 영모를 도모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영모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배지에서 쫓겨다니던 정종이 무슨 힘으로 영모를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세조에게는 명분이 필요했고
이 사건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정종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능지처참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능지처참.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형벌입니다. 사지를 찢고 살점을 베어내며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가하는 잔혹한 형벌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죠. 1461년 어느 가을날 한양 저잣거리에서 정종의 능지처참이 집행되었습니다. 경혜의 남편이자 어린 정미수의 아버지가 장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정종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소. 단지 단종의 매형이라는 이유로 이런 누명을 쓴 것이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종의 시신은 조각조각 잘려 전국 팔도에 뿌려졌습니다. 다시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도록 영혼조차 산산이 흩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경혜는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5살에 혼인하여 행복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아득하게 느껴졌을까요?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궁궐의 감시가 있었고 자신의 슬픔을 드러내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경혜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녀의 가슴에 독처럼 고였습니다. 밤마다 경혜는 남편을 꿈꿨습니다. 신혼 때의 행복했던 모습, 함께 걷던 봄날의 정원,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순간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잔혹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경혜에게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법에 따르면 영모로 능지처참을 당한 자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노비로 전락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왕실의 공주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경혜공주, 세종의 손녀이자 문종의 딸이었던 그녀는 이제 역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25살의 젊은 여인이 공주의 신분을 잃고 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조는 조카딸과 외조카를 완전히 노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역신의 가족은 연좌되어야 했지만 세조는 특명을 내려 경혜공주와 어린 정미수를 연좌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어쩌면 양심의 가책이었을까요? 아니면 문종의 딸이라는 신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수양대군도 한때는 형님의 딸을 귀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경혜가 궁궐을 뛰어다니던 모습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전의 영화가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혜는 공주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와 제약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1462년 정미수가 7살이 되던 해 세조의 어명으로 모자는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곳은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변두리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경혜는 26살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나이에 그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까지. 공주의 신분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화려한 옷도, 귀한 음식도, 수많은 시녀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은 경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왕실의 수치로 여겨졌기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공주로 태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랐던 그녀가 이제는 물을 길어 나르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한때 수많은 시녀들이 시중을 들던 손으로 이제는 직접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더욱 비통한 것은 어린 아들 정미수도 함께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왕실의 외손자였던 아이가 이제는 역적의 아들로 낙인 찍혀 살아가야 했습니다.
경혜는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 때문에 아들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혜공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강해야 이 아이도 살 수 있다. 엄마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경혜는 아들 정미수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세상이 바뀌면 내가 왕실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외할아버지는 조선의 왕이었고 외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잊지 마라. 촛불 아래서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배움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경혜는 자신이 어린 시절 궁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공고히 했고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1457년 경혜에게 또 하나의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생 단종이 영월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린 동생은 17의 나이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약을 받았는지 목 졸려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죽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질 뿐입니다. 경혜는 동생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7살에 함께 어머니를 잃고 평생 보호해주고 싶었던 동생이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누나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동생이 죽어가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경혜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적의 아내로 낙인 찍힌 그녀는 동생의 장례식에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경혜는 몰래 영월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동생아. 누나가 지켜주지 못해서. 부디 저 세상에서는 어머니를 만나 평안하기를.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혜는 이제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왕실의 가족들은 모두 사라지거나 멀어졌고 자신은 역적의 아내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늙은 사람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밤이면 경혜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궁궐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할아버지 세종의 따뜻한 손길, 신혼 때 남편과 함께 걷던 봄날의 정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꿈처럼 아득했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공주로 태어나 이렇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내 운명이었을까? 하지만 아침이 되면 경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위해. 그녀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1468년 세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토록 권력을 갈망했던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병으로 고통받으며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좌는 그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으로 고통받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예종은 세조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잔혹함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즉위 후 왕실 인사들의 복권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세조가 남긴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하려 했던 것입니다. 예종은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종친의 예우로 서용하도록 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다시 왕실의 일원으로 대우받게 된 것입니다. 경혜에게도 조금씩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아들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아이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경혜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1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태어나 역적의 아들로 자랐지만 이제 그는 당당한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혜는 1470년대에 접어들며 삶의 마지막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30을 넘긴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오랜 고난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경혜가 비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속세의 모든 욕망과 집착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다는 것이죠. 머리를 깎고 회색 장삼을 입은 경혜는 사찰에서 연부를 외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경혜는 염주를 돌리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내 남편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 단종이 저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그리고 내 아들 정미수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확실한 것은 그녀가 말년을 조용히 보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중 생활도 정치적 야망도 없이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봄에는 절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고 여름에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고 겨울에는 하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경혜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그녀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경혜는 말년에 중요한 일을 하나 처리했습니다. 1474년 음력 12월 27일, 죽음을 사흘 앞두고 그녀는 분재기를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 정미수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문서였습니다. 비록 많지 않은 재산이었지만 경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집 한 채, 몇 마지기의 밭, 그리고 몇 가지 세간살이. 그것이 공주였던 여인이 평생 모은 전부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경혜공주 지인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경혜공주가 죽을 때까지 공주의 신분을 유지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노비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편을 잃고 모든 영화를 잃었지만 조선 왕실은 끝까지 그녀를 공주로 대우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세조가 조카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후대 왕들이 세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그때 19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며 그가 왕실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경혜는 아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미수야, 너는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다. 내 외할아버지는 문종대왕이고 증조 외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이시다. 비록 내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결백한 사람이었다. 언젠가 역사가 그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의 아버지를 기억해라. 정미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고난을 함께 겪어온 어머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가 이제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1474년 음력 12월 30일 성종 4년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39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 한 여인의 영혼이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경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따뜻한 품, 궁궐 정원에 핀 봄꽃, 신혼 때 남편과 함께 걷던 거리.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동생.
이제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경혜의 마지막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죽음을 듣고 성종은 부의를 내렸습니다. 쌀과 콩 70석, 정포 50필, 종이 100권, 석회 60석, 촌납 30근을 하사했습니다. 왕실의 공주로서 마지막 예우를 받은 것입니다. 성종은 경혜공주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세조가 저지른 일들로 인해 고통받았던 여인. 성종은 적어도 그녀의 마지막만큼은 공주답게 보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혜의 장례는 조용하지만 품위 있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왕실의 예법에 따라 정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건자산 자락에 마련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자락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봄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작은 봉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 정종의 단, 즉 가묘입니다. 능지처참으로 산산이 흩어졌던 정종의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의 혼을 기리기 위해 경혜의 곁에 단을 세웠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야 했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종은 유배지에서 그리고 마침내 저잣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의 시신은 팔도에 흩어졌고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영혼은 사랑하는 아내 곁에서 쉴 수 있었습니다. 아들 정미수는 부모님의 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봄가을로 성묘를 다니며 부모님께 술과 음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결백을 믿으며 언젠가는 그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혜공주의 삶은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야욕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입니다. 수양대군 세조의 왕위 찬탈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종이라는 어린 왕의 비극만이 아니라 경혜공주, 사육신,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충신들은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왕실의 종친들은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왕실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단종의 누나였다는 이유로, 문종의 딸이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혜의 이야기는 또한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7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17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21살에 남편을 빼앗겼고 26살에 남편이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22살에 동생 단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경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키웠고 그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마침내 그가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혜공주의 위대함입니다. 그녀는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자신의 존엄만큼은 지켰습니다. 공주의 지위를 잃고 남편을 잃고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혜의 아들 정미수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정미수는 성종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연산군 시대에는 연산군의 아들 양평군을 양육하며 왕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을 때 그는 금부당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계유정난과 세조의 찬탈에 가담했던 한명회 등이 부관참시되었습니다. 정미수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의 처벌을 직접 집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유배지에서 태어나 역적의 아들로 자랐던 소년이 이제는 역적을 처벌하는 관리가 된 것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정미수는 전국 공신에 책봉되었고 해평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유배지에서 태어나 역적의 아들로 낙인 찍혔던 소년이 결국 조선의 최고 공신이 된 것입니다. 정미수는 1512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습니다. 어머니 경혜공주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은 결국 당당한 왕실의 일원으로 존경받는 신하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어머니 경혜공주가 눈물로 키웠던 그 아이는 결국 조선 최고의 권력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경혜가 추운 겨울밤 촛불 아래서 아들에게 가르쳤던 글들이 그가 공신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혜공주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무자비함을 경계하고 역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회복력을 믿기 위함입니다. 경혜공주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지. 세조는 왕위에 올랐지만 평생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피부병으로 고생했으며 죽을 때까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경혜공주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에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권력을 쥔 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존엄을 지킨 자일까요? 경혜공주의 묘소는 지금도 조용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립니다.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존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이지만 그 교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권력의 무자비함을, 역사의 아이러니를,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을. 경혜공주, 1436년부터 1474년까지 공주로 태어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끝까지 존엄을 지킨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그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건자산 자락에 있는 그녀의 묘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혜공주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봉분 아래 잠든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공주로 태어나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시대의 비극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살아남았고 아들을 키웠으며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경혜공주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혜공주의 묘소는 지금도 조용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이지만 그 교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비운의 왕,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 1436년부터 1474년까지 왕실에서 태어나 공주에서 노비가 되었다가 비구니로 생을 마감한 한 슬픈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